자, 이를 다시 사주명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제 천간과 지지 그리고 그 지장간들의 작용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아마 사주명식으로 표현하면 가령 아래와 같은 남자명의 사주가 있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자, 요런 사주가 있다 이게. 요런 사주가 있다. 일반적으로 천간을 통한 물상적 표현으로는 시중에 있는 그러니까 천간 물상학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이럴 때 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하죠. 자, 간목이 드넓은 무토 위에부터 대지에 우뚝 쏟아 있고 따스한 햇빛이 들이우고 아름다리 나무를 다듬어줄 뭐가 경금이 있어 좋다 이렇게 감명을 해요. 시중에서 거의 일반적으로 이제 천간을 통한 물상적 표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봐요. 이 갑, 무, 이 경, 요 세 글자를 가지고 우리는 갑무경은 삼귀귀인이라 그래요. 요 삼귀귀인은 어디에 나오냐면 고법에서 나옵니다. 고법.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신법이죠. 신법. 자, 이건 신법이라고 그래요. 자, 고법은 뭐라 그런다 그랬죠? 우리가 농명신이라 그래가지고 삼명학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래, 기억나요 안 나요? 네. 자, 삼명학이다 그랬어요. 농명신, 농명신. 자, 이렇게 농명신 삼명을 가지고 있다. 삼명학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법은 뭐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요. 자평학이라 그런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자평학이라고 그래요. 자평학이라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일원을 기준으로 바로 월지를 그릇으로 격이라고 그래요. 이걸 격으로 해서 이 격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희신, 즉 상신들을 통해서 길흉을 찾아내는 것을 자평학이라는 이 자평학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삼명학이라는 고법은 이런 기준이 아니라 태세의 신사를 통해서 즉 육갑이라고 그래요. 납음오행이라고 그래요. 낙갑을 통해서 길흉을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방식은 삼명학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신사를 개념으로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삼기귀인이라든가 신사라는 건 다 그러니까 자평학이다, 삼명학이다, 삼명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삼명학의 원리는 나붐이라는 거는 설명했죠, 그죠? 천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예를 들어서 갑자, 을축은 갑목과 자수가 합쳐가지고 갑자와 을축은 뭐라 그런다고? 해중금이라 그랬어요. 갑자, 을축, 해중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해중금이라서 금의 기운으로 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론은 그러니까 자평학이 아니고 뭐라고요? 삼명학이에요. 그래서 그 삼명학의 기준을 할 때는 그런 주로 농명신의 개념으로 가지고 그걸 육식갑자, 납음오행과 또는 신살과 또는 뭐 귀인법을 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봉으로 짬뽕을 한 거예요. 만약 이런 걸 갖다가 시중에 표현하면 삼명학도 아니고 자평학도 아니고 짬뽕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명학을 하려고 그러면 오직 삼명학만 해야만 그 이론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원오행의 갑이라는 것은 갑목이라고 표현되고 자수라는 것은 그냥 수예요. 그리고 그거는 뿌리의 기능과 월지에 있을 때는 원령의 기능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삼명학에서는 나붐으로 하기 때문에 나붐이라는 것은 낙갑이라서 천간과 지지가 합쳐서 다른 오행으로 화오행으로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붐오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갑이라는 목과 자라는 수가 합쳐가지고 뭐라고? 해중금, 금이라는 오행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론은 지금 현재 자평학의 메커니즘과 맞다 다르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평학에다가 신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개념에서 이런 삼기라든지 이런 건 다 뭐예요? 신살론에 해당된다. 신살론. 이 신살론은 자평학이 아니고 뭐라고요? 고법인 삼명학의 이론이다. 삼명학의 이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시중에서 이렇게 배워요. 간무경 있으면은 삼기귀인이다라는 거예요. 삼기귀인이다. 그래서 삼기귀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는 귀인이 그냥 삼귀귀인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자 봅니다. 이렇게 자 경금과 간목과 정화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이렇게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벽갑 인종이라 그래. 벽갑. 벽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경금을 벽이라 그래. 이 벽. 벽은 뭐냐면 도끼라는 의미이고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쉽게 말하면 이 간목을 도끼로 쪼개어서 뭐라고 불쏘시개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능이 다 가졌어 안 가졌어? 기가 막히게 가졌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벽갑 인정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보고 밑에 건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천간물상학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런 그죠 천을기인이라 그래.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삼기기인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명리는 뭐다고? 자평학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뭐다고? 고법인 삼명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이거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실제로 보자. 그러면 실제로 입체적으로 평면적에서 입체적으로 한번 변화시켜 보자. 실제 그러한지를 보자.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지를 분석해 보자. 자 먼저 1차 방정식으로 천간과 지지의 뭐를 보자? 강약을 보자. 네. 자 연해무토는 좌하에 수레 그죠? 수레 무토에 뿌리를 두고 맞죠? 네. 월지 사에 뭐에? 여기 무토에다가 또 뿌리를 뒀네. 그죠? 그 다음에 화에 뭐? 기토. 예? 뿌리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니, 자, 이 무토는 이렇게 뿌리를 두었으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통근이라 하는 거죠. 그죠? 이 통근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통근과 토간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아무튼 자 봅니다. 이 연주의 이 무토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넓고 광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배적으로 있으니까 만약에 성으로 같으면 성벽이 요런 거예요. 이때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댐으로 봐도 그냥 막 평화의 댐처럼 높게 그죠? 이렇게 돼. 저수지 댐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요. 이런 쪽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월주 정화를 한번 봅시다. 천간에는 월주 정화. 정화는 좌하에 어디에? 병화. 그죠? 네. 연지 술의 정화. 오중 병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죠. 이 역시 정화 역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뭐예요? 뿌리를 가득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보면 보여요. 이렇게 무가 술중의 무토. 정화가 사중의 병화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뿌리를 두었다 해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런 거는 착근이라 그래요. 착근. 그리고 이렇게 자하가 아닌 다른 데 두었다 해서 이건 다 뭐예요? 착근도 다 통근이에요. 통근인데 바로 밑에 좌하에 내 밑에 뿌리를 박았다 해서 착근이라고 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착근과 통근의 개념에서 착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씨를 하나 이렇게 심었습니다. 씨를 하나, 콩나물을 심을까요? 벽지를 심을까요? 어떤 나무를 심었어요. 심었더니 자 이게 발화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발화가 됩니다. 발화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요거면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이 딱
그러니까 일로 못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또 틀자 자리를 또 틉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헐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여기는. 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또 틀어야 돼 이렇게. 또 기어가는 거야 이렇게. 또 옆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 왔더니 빌어먹을 또 있는 바위가 또 하나 있는 거야. 그 얘는 또 어떻게 하죠? 또 가야 돼. 끊임없이 가는 거야. 아유 갔더니 이제 여기는 보니까 뭐야? 없는 거야. 여기는 없는 거야. 그래 놓고 자 봅니다. 이래 놓고 얘가 올라가서 나무가 되나요? 이렇게 나무가 되나요? 이렇게 만약에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과정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바로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잎 나고 나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이때부터는 얘가 이제 정말 힘들어지는 거야. 사실은 얘가 뭐였냐면은 씨앗에 이렇게 눈이 나왔다는 거는 얘가 뿌리 되고 잎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가 이게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얘가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먼저 튀어나온 촉이 나오는 게 이게 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비로소 여기서 이제 얘가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걸 갖다가 뿌리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걸 끌어와야 돼요 안 끌어와야 돼요? 끌어와야 되네. 끌어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껍질 벗기고 그죠? 이거 껍질 벗기면 뭐가 나와요? 떡잎 나와 이렇게. 이제 비로소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나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바로 밑에 올라가려면은 이게 만약에 바로 밑에면은 이렇게 여기가 감사하게도 이게 없어요. 없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갔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허물허물한 여기 힘이 있을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바로 밑에 촥 뿌리 좌에 바로 착 착근을 하면은 촥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아니고 저기 저쪽에다가 뿌리를 내리려면 아무래도 어떤가요? 힘도 없고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한 원리적 이해를 해라. 네. 자 그래서 착근한다는 말이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정화에 착근하고 이렇게 쫙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그러니 연지, 술과 일지, 시지, 오중, 정화에 통근하여 밝은 태양과 또 같기도 하고 또 뭐 용광로를 닮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 그 시중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당신은 넓은 들판과 넓은 평원과 그죠? 거기에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태양도 있고 이 경금이 감목을 다듬어줄 감목도 있으니 당신은 좋은 사주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여기까지는 우선 맞다 안 맞다? 맞다. 가능한 얘기야. 그렇게 튼튼해 보이는 것 같아. 그래 그죠? 자 실제로 그런지 또 이어가 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월주정화 요걸 설명을 했네요. 그리고 자 그러게 자 그리고 일주의 간목은 여기 일주의 간목 이 일주의 간목은 지제 인원과 간지 결합을 할 수 없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 볼게요. 여기는 지지 속에 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간목은 뿌리를 내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 내리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경금은 좌하 일지에는 무근하나 월지 사중에 경금과 연지 술중에 신금에 통근하고 있다 그래요. 자 경금은 간목은 뿌리가 없지만 경금은 어때요? 월지, 여기와 경금, 여기.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요.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결국 봐요. 무토 넓은 무토 정화 밝은 태양도 되겠고 뭐 용광로도 되고 다 좋고 이 간목도 경금도 다 뿌리를 뒀는데 실질적으로
감목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꽂아놨다는 얘기네. 뭔가 이렇게 꽂아놨다는 느낌이네, 일단. 그죠? 그냥 나무를 갖다가 뿌리 없이 그냥 땅에다가 쿵 박아놨다는 거네.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통근의 원리로 하니까 아까하고 또 설명이 또 달라졌어야 한다. 달라졌죠. 이번에는 다시 원령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완전히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 자, 봅시다. 요거예요. 자, 따라서 1차 방정식의 강약의 원리로는 감목은 지지에 뿌리를 두지 못하고 있고, 그죠? 무정경은 모두 지지에 통근하여 간지 결합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물삼으로 표현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감목이니 우뚝 솟은 아름다리 나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다. 다만 더 넓은 평원에 따스한 햇빛이 드리우고 감목을 다듬을 경금이 있으면 어떻게? 그건 사실이다. 이게. 그러나 문제는 감목이다. 감목이다. 뿌리가 없는 감목이니 아름다리 나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우뚝 솟았다고 할 수도 없다 하겠다. 자, 물론 사주는 일간인 감목이 무근하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잘못될 건 없어요. 왜? 그릇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주의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사주의 하나의 인자인 것 뿐인 거예요. 감목 때문에 잘못되거나 얻으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나 일간 역시 사주 팔자의 한 글자일 뿐이다. 문제는 천간의 속성만을 응용한 천간 물상론은 사주 팔자 방정식과는 어떻다고요? 10만 8천리라. 전혀 다른 개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더 심각하게 봅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차 방정식. 왕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왕세를 갖다가 더 넣어놓고 한번 팔아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다음은 2차 방정식의 왕세의 원리로 분석해 보겠다. 왕세는 태어난 달의 기운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월지를 기준으로 12운성 보태를 적용한다 그랬어. 그죠? 자, 그래서 봅니다. 연주의 무토는 4월에 태어났네요. 그죠?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왕세의 기운이, 자, 무토는 여기 있어. 그죠? 무토는 여기 있는데 4월은 여기 있어요. 그죠? 한번 가보세요. 절태 양생욕대 녹. 아하, 이게 뭐라고요? 녹지다. 걸녹지다. 그죠? 녹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월주 정화는 살을 가보세요. 정화는 여기 있는데 살은 여기서 반대로 가야죠. 은가이니까. 자, 절태 양생욕대 녹왕. 뭐라고요? 이거 왕지. 그 다음에 일주인 일원인 간목은 어디에 있나 봅시다. 간목이 4월에 태어났네요. 갑이 4월에요. 가봐요. 거꾸로 가면 병지죠? 거꾸로 가니까 병지죠? 자, 이게 병지야, 병지. 그 다음에 봅니다. 경금이 4월에 태어났네요. 어때요? 경금은 여기에 있어요. 4월은 그 위에 있어요. 절태 양생, 뭐라고요? 이거는 생지다. 아하. 이런 식으로, 자, 아까 천간을 그냥 글자로만 오행으로 봤을 때와 이렇게 왕세를 월령을 넣어서 왕세를 봤더니 달라졌더라. 갑은 뭐예요? 병들은 갑이고, 경은 이제 막 출생한 경금이고, 정화는 왕성한 정화이고, 무토는 걸록의 무토다. 전혀 달라졌네요. 자, 그럼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걸록지의 무토인이 대평원이 많네요. 왕한 정환이 그야말로 햇볕은 쨍쨍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생금은 어떤가요? 이제 막 태어났으니 걔가 뭘 다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 지가 도끼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 태어났으니 도끼라는 게보다도 도끼 모양태만 있는 거예요. 그걸로 무슨 나무를 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야. 아직 힘이 없는 그런 도끼네. 뭐 벽갑 인정을 해가지고 뭐 나무를 장작을 쪼개기는커녕 지가 더 깨지겠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갑을 봅시다. 갑은 아까 뿌리도 없었는데 이게 어디에 있다고? 병지에 병까지 들었네. 그러니 뿌리도 없는 것이 병까지 들어있으니 그걸 우뚝 솟은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름드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간만 가지고 우뚝 솟았니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래서 쭉 읽어가겠습니다. 연주에 묻도는 4월에 태어나 왕세 기운이 걸록지이고 월주 정화는 왕지이고 일주 간목은 병지이며 시주 경금은 생지이다. 이를 왕세의 물상으로 표현해보자. 왕세의 물상으로 표현하면 4월에 태어난 무토는 왕성한 걸록지로서 풍요하며, 그죠? 간목은 병이 들어 4월에 태어났고, 그 다음 정화 역시 왕지의 명렬하고 장렬하고, 그리고 4월에 태어난 경금은 이제 막 출생한 아이처럼 그 기운이 시작하는 기운이며, 4월에 태어난 간목은 병이 깊어 못하다고 쇠약하다고 표현된다.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물상, 천간 물상만 가지고 설명했던 것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당신은 우뚝 솟은 아름드리 같은 나무가 넓은 평원에 뿌리를 받고 있고,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뚝 솟은 간목은 그걸 다듬어 줄 수 있는 말이지 경금까지 있습니다. 그 설명을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어때요? 전혀 다른 소리죠. 다듬어 줄 수 있는 경금은 이제 막 태어났으니 다듬어 줄 도끼도 아니거니와 지 스스로 지 능력도 안 되는 거야 아직. 그런데 간목은 뿌리도 없는 것이 어떻게 병까지 들어있으니, 그러면 자 봅니다. 이 드넓은 평원에 한 폭의 풀도 없는 거와 같아야 안 같아요? 간목은 있으면 무늬만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뭐예요? 들판에 나무가 초목이 없으면 뭐예요? 황망한 뭐예요? 황무지죠. 이제 아까는 드넓은 풍요한 평야락했는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뭐예요? 황무지야. 거기다가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이 비쳐. 그러니까 황무지에다가 뜨거운 자결이니 그 뭐예요?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죽은 나무가 서 있는 거나 병든 나무가 꼽혀 있는 건데 그거를 우뚝 솟은 아름드리 나무라고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를 다시 1차 방정식의 통근강약과 2차 방정식의 왕세를 결합하여 일간의 간목을 입장으로 정업하여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4월에 태어난 간목은 지지의 뿌리를 얻지 못하고 병이 깊었으나 걸록의 목토는 대지는 끝없이 펼쳐 광활하여 대평원이다. 뿌리를 얻지 못하였으니 간목은 한낱 기운일 뿐이니 거목은커녕 초목에도 비유할 수 없으니 광활한 무토는 그저 황무지에 불과하고, 그죠? 급기야 4월의 정화 역시 그 기운이 마치 군왕의 기운처럼 막강하니 장렬한다 할 것으로 사막의 열기이자 용광로의 기운이니 한 모금 오아시스의 수기마저도 존재하지 않으니 무토는 그저 황무지일 뿐만 아니라 사막토에 비유된다 하겠다. 아까 제가 설명하고 천간만 그냥 천간을 가지고 오행으로 설명했던 거하고는 어떤가요? 10만 8천리죠. 그죠? 그러나 10만 8천. 그러나 다행히 어떤가 봐요. 다행히 수기의 원천인 경금이 막 출생한 생기의 기운을 품고 있긴 하나 뿌리도 없거니와 병든 기운의 간목은 생기조차 느끼지 않는다라고 표현될 수 있다. 완전.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태어났을 때 간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간목이 어떻게 대운에 흘러가서 간목이 힘이 받을 때까지는 간목은 그저 기운의 간목일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간목은 어쩌고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니 된다. 자 이제 위에 언급한 시 중에서 천간물상론식으로 표현과 비교해봐라. 표현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완전히 다름을 할 수 있다. 달라도 뭐? 10만 8천. 저거는 저기 뭐야 다본 교수님이 만들어놓은 10만 8천이야. 네, 10만 8천. 명언이야 명언. 따라서 이 지장간인 인원용사와 잘 방점이에요. 인원용사와 원률분야 인원사령은 사주팔자의 글자를 평면이 아닌 뭐라고요?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원리자 사주명리학의 메커니즘이다. 핵심이다. 원리야. 이해가세요? 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률 분야 인원사령으로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원령이라 그랬죠. 이 12 월율분야 이런 사령으로서 사주팔자 명식에는 월지에 해당하는데 이를 뭐라 그런다? 월령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월령.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야.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주팔자 간지, 사주팔자를 볼 때는 팔자 간지 뭐? 자자통기월령이다 이렇게. 이만큼 월령을 해야만 평면을 어떻게 본다고?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부터 바로 이 중요한 이 월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고전을 통해서 익혀보고 그 월령을 쓰임과 월령의 작용과 월령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기립박수 해야 돼.